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그 상황에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10개월간 추적 취재해온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대빵이에요. 대빵 어디 있어요? 대빵 올라가고 있어요. 대세 펭귄 펭수가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깜짝 만남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펭수의 외교부 출입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연예할거위에서 관련 소식 다뤄봅니다. 또 지난주 법정으로 간 타다를 놓고 격정적 토론을 펼쳤었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일단 퀵 서비스 요즘은 우리가 다 민간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누구나 사용을 합니다. 그게 2010년까지 그거 역시 우편법으로 불법이었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노란 번호판, 예. 지금 운수사업권을 따지 않고 그냥 택시 면허가 없이도 이런 택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 지금 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타다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와 중앙대 위정현 교수의 열띤 토론 4부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전 재산은 29만 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재판 출석도 힘들다던 전두환 씨의 골프 치는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89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죠. 이 영상을 공개한 분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입니다. 전두환 씨의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무려 10개월을 추적했다고 하는군요. 서대문구 구의원이기도 한 임한솔 부대표 만나봅니다. 부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예. 동영상이 공개되고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맞을 때만 잠깐 아프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10개월간이나 추적했다고 하는데 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예, 올해 초에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예.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제보나 정보 파악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복도 진행하고 골프장도 가보고 이렇게 10개월 동안 좀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 별 소득이 없이 허탕을 계속 쳐왔었어요. 예. 근데 어저께 라운딩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렇게 마침내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전국에 골프장이 수백 개, 수천 개 될 텐데 10개월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겁니까? 제보 받고? 일단은 제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또 특정하는 데 있어서 전두환 씨가 어떤 사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 좀 범위가 많이 좁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두환 씨가 건강이 좀 문제가 있다, 알츠하이머가 심하다 그러면서 재판에 못 내려가겠다 해서 재판에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야 재판 받으러 광주에 내려갔습니다만. 그런데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어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요. 일단은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닐 정도로 아주 활력이 넘쳐 보였고 예. 또 스윙하는 모습이라든가 말하는 모습, 거동하는 모습, 이동하는 모습에서 봤을 때 나이가 80대 후반, 90 가까이 된 나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매우 왕성한 어떤 체력과 활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체 상태가 전혀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고요. 장타 날리는 거 보면 아주 호쾌하게 공도 잘 치고 아주 근거리 샷에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또 저와의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말짱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을 예.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으면서 이동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두환 씨를 발견하고 바로 취재 임하신 겁니까? 아니면 18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신 겁니까? 어제 홀이 사실 9홀까지 있는 규모의 골프장인데요. 예, 퍼블릭 골프장이군요. 예. 예, 1번 맞습니다. 1번 홀부터 돌기 시작을 해서 제가 2번 홀에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이제 다가갔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할 때도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했고. 예. 날씨는 어땠습니까? 날씨요? 예. 날씨는 매우 쾌청했습니다. 제가 전두환 씨와 라운딩을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날씨도 많이 뒷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제가 5.18 광주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을 하고 따져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광주 학살에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발포,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당시 실권자였는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하냐라고 했더니 말이 좀 말문이 막히니까 저한테 너 군대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대화를 좀 회피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대화는 좀 그 자리에서 좀 끊어버리려는 모습을 봤을 때 예. 아주 영리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마치 재임 당시에 전두환을 만난 그런 느낌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너 군대 갔다 왔냐 이 말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안다. 발포 명령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네요. 네, 전두환 씨가 저에게 강하게 항변하기를 본인은 발포 명령을 내릴 어떤 지휘권 체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저에게 군대 갔다 왔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마치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물어본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주변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제지하고 또 전두환 씨가 마치 이제 도망치듯 그 홀을 다 마치지 않고 이동하면서 제가 미처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가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에서 체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본인이 군의 실권자로 급부상을 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군 내의 모든 명령 체계를 흐트러뜨린 장본인이 군 명령 체계상 본인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는 시도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도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미처 납부하지 않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그리고 국세 30억, 지방세 10억까지 아주 고액 체납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를 조롱하고 아주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로 네가 좀 내줘라. 나는 돈이 없다. 네가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돈이 없다. 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골프는 누가 돈을 내고 쳤을까요? 사실 어제 저를 폭행하면서 강하게 제지했던 골프장 관계자가 저에게 전두환 씨는 우리가 모신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골프장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바로 되물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받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수행한 사람과 전두환 씨를 또 같이 친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일단 이순자 씨가 동행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이순자 씨가 동행했고.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신상을 제가 세세히 다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골프장의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짐작이군요. 예. 그 폭행 당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골프장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골프채로 저를 여러 번 좀 폭행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던 저의 팀 동료들도 같이 폭행을 당하고 또 카메라도 파손하고 이렇게 골프장 관계자들이 아주 거칠게 저희를 대했습니다. 카메라도 파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법정 대응하실 겁니까? 고려 중입니다. 고려 중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 지금 의원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액 상습 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청원 요건이 안 돼서 뭐 청원 답변은 들어보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 있습니까? 네, 사실 제가 그 청원을 올리기 직전에 정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가두겠다,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가장 부합하고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두환 씨 아니겠습니까? 예. 국세도 30억을 체납해서 고액 체납자의 명단에 이미 수년째 오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대문 구의원으로서 파악한 것만 해도 지방세마저도 주민세랑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0억 원 가까이를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서대문구 고액 지방세 체납자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아주 재질이 나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유치장이 가두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이 여건에 해당이 되므로 즉각 가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청원 운동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서대문구 의원으로 계시니까 전두환 씨 자택이 서대문구에 있는 겁니까? 예, 연희동에 있습니다. 연희동에 있으니까. 그 자택 문제도 뭐 압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가압류 당하고 나서 경매로 해서 다시 전두환 씨한테로 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돼서 지금 전두환 씨가 그 자택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 현재는 공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국 씨가 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추징금을 갚겠다라고 대국민 선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공매에 넘어간 집에 대해서 그 집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이순자 씨와 비서관 명의로 된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그게 일부 지금 받아들여져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이것만 봐도 전두환 씨 일가가 지금 내야 될 세금이나 추징금을 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두환 씨 아들들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과연 아들들의 그런 부는 어디서부터 기인이 됐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점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예.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오늘 기재위 예산안 안건심사 회의에서 전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따져 물었고, 김현준 국세청장이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네네. 그럼 어쨌든 10개월 동안 고생하신 보람은 있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정부 여당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택주택이나 재산 압류 등 이런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즉각적인 추상 같은 어떤 행정 집행과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골프 전두환 씨가 칠 때 이순자 씨도 같이 라운딩을 돌았습니까? 아니면 이순자 씨와 여성 일행은 전두환 씨보다 바로 앞서서 앞 홀을 먼저 돌고 카트를 이동하고 그 다음 홀을 전두환 씨가 따라서 와서 치는 그런 식으로 라운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를 달리게 해서 돌았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찍힌 그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 아이들이 봤다면서요? 뉴스를 저희 애기 엄마랑 애기들이 같이 좀 시청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아빠가 그렇게 좀 맞는 모습을 볼 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예. 아이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설명 못했습니까?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예, 댁에 돌아가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 지금 구의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네, 저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랴라는 심정으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는 노력을,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좀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예. 또 전두환 씨가 지금 상당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씨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지금 추징 보전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만약 사망을 하더라도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징하고 찾아내는, 그리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정의당이 그런 길에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그런데 오늘 오동진 평론가는 강릉 국제영화제 일정으로 못 나오셨고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오동진 평론가 대신에 중앙일보의 이영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당연히 청취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첨되는데 왜 선물 안 보내주냐 했는데 기본이 석 달이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왜 맨날 시작할 때 그렇게 PD님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보내주라고 해도 그러니까 네, 좀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로 오니까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PD님이 말씀하시네요. 아, 문자로 선물이 가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예. 네, 자 오늘 삼행시, 오늘 사행시 합시다. 사행시. 네, 이영희 기자가 나왔으니까 기념으로 중앙일보로 사행시. 좋은 사행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해봅시다.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게스트 불러놓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좋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어요. 네. 아니, 또, 오랜만에, 우리, YTN 라디오 나오셨으니까, 네. 또 회사 공부도 하고, 중앙일보로 사행시. 네. 소개가 가능할까 모르겠다. 5분. 제가 조용히 읽어볼게요, 나중에. 5분, 예.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기자의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되게 추워지고 해가지고 좀 따뜻한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넷플릭스 요새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밤의 우리 영혼은이라는 제목. 요즘 이 넷플릭스가 정말 핫합니다. 네. 지난주도 2편 다 넷플릭스 영화였는데 네. 오늘도 일단 이영희 기자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를 갖고 왔어요. 아, 이거 예, 꼭 예.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아, 굉장히 좋아요.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제인 폰다예요. 네. 끝내주는 거야,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아, 못 봤어, 근데. 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로버트 레드포드, 제인 폰다니까 두 분이 다 80대예요. 지금 로버트 레드포드가 36년생이고 아이고. 제인 폰다가 37년생인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고 예. 이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노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죠. 근데 오늘의 사랑과 우정. 네. 근데 되게 잔잔하지만 시작은 충격적입니다. 그 같은 되게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40년 이렇게 같은 다른 집이지만 어쨌든 살던 주민이었는데 예. 어느 날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들겨요. 그래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루이스인데 루이스가 나가서 보니까 거기 제인 폰다가 서 있는 거예요. 이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예. 언제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잘래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발적인 제안 아닙니까? 예, 영화 속에서는 둘 다 70대로 나오고 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사별하고 배우자랑은 사별했고 자녀들은 이미 다 출가를 하고 이제 다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을에 조금 떨어진 앞쪽 옆집에 같이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되게 당황한 걸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거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되게 당황을 하니까 이분이 이런 내가 와서 잘하는 게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밤을 견디기가 되게 힘들더라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밤을 좀 같이 견뎌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예. 앞에는 되게 뭐랄까 좀 자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은 조용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막상 좀 떠올려 보면 우리도 뭐 한 40년 후를 네. 떠올려 봤을 때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아이들은 다 출가를 했고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혼자 살고 저쪽도 혼자 살고. 그렇죠. 외로울 거니까 그렇죠. 대화도 좀 하고 그렇죠. 외로움도 달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시골 마을이고 막 이런 소문 같은 거 나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하지 못하는데 이 여자가 용기를 낸 거죠. 제인 폰다가 여기서 극중 에디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찾아가게 되고 두 사람이 처음엔 엄청 어색하고 막 서로 옛날 얘기 뭐 옛날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죠.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어색하게 나누다가 차츰 그 밤이 계속 진행되면서 자기의
이제 말하지 못했던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뭐 옛날 예. 가정의 문제라든지 뭐 딸이 죽었는데 그때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털어내면서 제가 처음에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되게 따뜻한 영화고요. 예. 그래서 보다 보면은 나이가 좀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 걸 좀 두려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관계, 어떤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일상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뭔가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김선수 평론가님. 예. 최근에 이 중년 또 황혼의 사랑을 다루는 영화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영화가 좀 아쉬운 거는 본격적으로 중년의 사랑을 다루기보다는 중년이나 노년의 사랑을 다루기보다는 뭐 치매 이런 것들을 같이 얹어서 다룬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도 노년의 그 로맨스 자체는 우정과 하지 않는다. 사랑을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의 뭐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서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의 작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년에도 사랑이 필요한 그럼요. 것이고. 사랑은 언제든지 내 나이가 올 수 어때서 있죠. 예. 뭐 이러면서 충분히 노래는 그렇게 앞서가는데 왜 아직까지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런지. 그래서 댓글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면 60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런 사랑을 되게 꿈꾸게 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냐. 아하.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고 워낙 그런 편견이 없이 나이 든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뭐 3번 봤다 4번 봤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면 손가락질 받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워낙 동네니까 막 수군수군 대고 막 그렇지. 놀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와서 뭐 부끄럽다. 엄마 왜 이래? 막 아빠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말리고 그런 그래요. 건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분이 이 에디가 여자가 얘기하죠. 내가 평생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기 싫다. 그렇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가두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소문이 늘어나니까 막 옷을 차려입고 그냥 아예 공개적인 데 가서 막 데이트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게 뭐랄까 경쾌하게 예,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밤의 우리 영혼은 네. 넷플릭스 영화인데. 참 근데 제인 폰다는 평생 이런 이미지네요. 예. 뭔가 세상에 도전하고. 네. 야, 진짜 멋져요. 80세가 돼도 진보적이야. 예. 예. 그 기자님은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됐다고요? 네, 요새 조커가 마지막이니까 좀 됐나요? 넷플릭스 다 봅니까? 주로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보느라고요. 저도 요즘 넷플릭스를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3편까지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6편, 7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얘가 계속 틀어주니까. 계속 이어서 잠깐만 나오잖아요. 방심하면 계속 틀어주니까.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난 넷플릭스 가입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은 한 달 무료니까요. 일단 가입하시고 예, 한 달 동안 동안 보시고 네, 그 뽕을 후에 뺀다 다시, 그러죠. 다시 예. 판단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밤에 우리 영혼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중앙일보로 사행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있네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예, 셀다 하나 갑시다. 0293님 갑시다. 중심을 잘 잡는 방송. 앙칼진 목소리 진행자. 일 잘하는 PD. 보이는 라디오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로 다 오세요. 야, 이 너무 좋네요. 괜찮았어요. 예, 중간에 일 잘하는 PD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 잘해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게 진짜 재치 있네. 7045님 갑시다. 예.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중앙에 앙꼬가 없어. 일단 구매는 보류. 재치 있죠. 예. 자, 4314도. 앙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소라고 해야 됩니다. 4314도 괜찮습니다. 갑시다. 4314요. 중국발 미세먼지. 앙대요, 앙대. 일본산 수입 물품. 보지도 않으랍니다. 이것도 재밌게 해주셨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6524님. 6524님. 예. 중앙일보 애독자입니다. 앙드래긴 패션쇼 자주 등장하며 일했던 모델이 보수당 입당한다는 소문 사실일까요? 열심히 만드셨어요. 예, 그렇지만 탈락이에요. 2397님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2397님 하고 4314님, 0924님, 0293님 세 분 드립시다. 네, 나머지 두 분 더 오시기 바랍니다. 네. 2397님 안 읽어주셨는데.
안 했어요, 제가? 예. 중산층이 망가진 세상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을나무. 일으킵시다. 보물 같은 미래를. 예. 야, 이거 괜찮잖아요. 다시 한번 0293님, 2397님, 또 한 분 4314님이라고 그랬나 제가? 예, 세 분. 7045는 어떻게 해요? 7045 드릴까요? 예, 드립시다. 7045은. 예. 자, 그럼 한 분 더 남았네요. 예,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김성수 평론가 영화 어떤 겁니까? 신의 한수 귀수편. 신의 한수. 바둑 이야기죠? 예. 네. 뭐 이미 전편이 대박을 냈었죠. 350만 넘었으니까 그나마 꽤 괜찮았던 흥행 실적을 갖고 있고요. 정우성 씨 나왔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후편인데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집을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뛰쳐나와요. 예, 그걸 가르쳐드리면 안 돼. 예, 그걸 가르쳐드리는 순간 또 내가 스포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또 뛰쳐나와요. 뛰쳐나오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허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허일도가 이제 내기 바둑의 어떤 그 도박사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무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을 때 무전으로 자기한테 그 다음들 착점을 갖다 불러주는 그런 기계로 이제 수련을 시켜요. 수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도박장을 딱 휩쓸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죽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스토리라인이 딱 보면은 이거 복수극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룡의 뭐 그 수많은 복수극들 기억나시죠? 뭐 취권석부터 시작해서 뭐 사형도수 뭐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똑같아. 근데 그걸 바둑으로 옮겨왔어. 그리고 이제 좀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뭐랄까 스토리가 넘어갈 때요. 이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착착착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촬영 기법이라든가 또 표현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굉장히 잘 가게 만들어진 그런 남성용 오락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용 오락영화. 예. 자, 1편하고 비교할 때는 전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항상 시리즈물은 1편만 한 2편 1편만 한 2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어떤 점이 아쉬웠을까요? 너무 뻔하다 일단. 이게 이런 얘기 언제까지 남자들은 왜 이런 얘기만 볼까요?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좀 풍성하게 복수를 얘기해도 조금 더 뭐랄까 좀 복잡하고 고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좀 더 만들어 놨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액션은 제 볼거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액션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는 못 봤네요. 네, 아직 못 봤어요. 되게 잔인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별로 잔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할 때 이게 잔인해지려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절실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커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조커의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의 한 수의 장면보다 설정이 잔인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커가 잔인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절실하게 조커의 마음에 이입이 되기 때문인데 귀수의 마음에 이입되기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아주 굉장히 참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김성수 평론가의 그건 생각이고요. 네. 이거 등급을 매기는 위원들은 화면에 자극적이지 안 자극적 이걸만 보고 판단한다고요. 절실함 이런 거 실제로 않고. 보시면 이제 여기 미성년자 성폭행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리고 또 성폭행을 가하는 남자의 모습만 딱 보이게 해놨고 나머지는 다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15세 이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목 잘려나가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직접 잘려나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나와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퀸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는 다 잘라가지고 막 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런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상황을 잘 조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15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중3 고1쯤 되니까 웬만한 영화는 다 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만 조커 같은 경우에도 15세 받아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뭐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신의 한 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커나 신의 한 수 정도라면 오히려 표현 자체는 조커가 더 적나라하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들하고 뭐 거의 뭐 딸들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아들하고 뭐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멋있어 보이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니? 세상이 이렇게까지 팍팍하진 않아. 이러면서 좀 얘기를 건네보시면 의외로 사춘기의 아이들과 함께 좀 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딸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편견 아닙니까? 아 이것도 편견일 수가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젠더 감성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원하지 않아. 저는 이 얘기가 별로 재미없어 하시죠.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어떤 조커 정도의 그런 어떤 고민거리들이 충분히 이제 있으면 여성들도 보러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근데 김성수 평론가 사실은 그 관객이나 영화 전문가들한테 혹평을 받은 영화도 여기 갖고 와서 늘 칭찬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 영화를 위해서. 오늘 왜 이렇게 혹평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혹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볼만한 액션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뭐 권상우 씨의 연기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그래도 성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움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이영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권상우 씨 연기력에 대해서 지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1편을 봤는데 정우성 씨가 워낙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거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배우들 권상우 씨도 보고 있으면 역시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런 점점 걸 발전하고 있다.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죠. 예. 근데 우리 아내의 평가는 좀 다르던데요. 저 아내랑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권상우 씨가 제작을 했나?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권상우 씨 위주로 정말 멋있게 보이게 그렇게 나왔더라. 저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 정도가 딱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몸 드러내고 이런 것들도 그 정도가 딱 좋았다 생각해요. 이번에 너무 많이 드러냅니까? 왜 뭐 많이 드러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몸이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아픈데? 예. 최근.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권상우 씨가 또 로맨틱 코미디 찍었잖아요. 누가, 이정현 씨가 찍었죠? 네. 그 영화는 성적이 어땠었습니까? 좋지 않았나요? 별로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죠. 조용히 지금 IPTV로 다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영화는 어떻게 흥행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박스 오피스 1위인데 다음 주에 바로 2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블랙머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겨울 왕국이 옵니다. 겨울 왕국이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쓰나미들을 견디기에는 이 남자들만 좋아할 만한 액션과 또 영웅 이야기 갖고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거 어떻게 통계를 좀 내가지고 여성이 더 많이 봤다는 통계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김성수 평론가 콜 좀 납작하게 계속해서 남자들만 좋아한다 이렇게. 제목부터가 신의 한 수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목부터가 신의 한 수 왜요? 예? 왜요 신의 한 수? 아니 동명의 그 뭐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제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신의 한 수 또 밤에 우리 영혼은 두 편 영화 소개했습니다. 한 분 남았죠. 한 분 남았는데 일단 쭉 보내주신 거 몇 분 후보로 선정하고 난 뒤에 한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5분 띄워주세요. 중앙 권력이 앞장서 국민 인권 유린하니 국민들 마음에는 앙금이 남았는데 그 아픔 어찌 일일이 말로 다 하겠습니까?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지세요. 그 어제 저희가 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모시고 방송을 했거든요. 예. 어제 그 인터뷰를 듣고 지금 이 025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또 중심 잡아주세요. 앙심 품지 마시고 팩트로 일간지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기사 써주세요. 중앙일보.
저희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네. 뭐 새겨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사행시를 너무 좋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갑시다. 중년. 앙들의 김. 일대기 영화. 보고 싶어요. 예. 감동이 없네요. 앞에 중년이 좀 어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앙들의 김을 이렇게 끌어내려면 중년밖에 없었을까. 하나만 더 봅시다. 예. 중압감에 휩싸이고 앙된 사람들 목소리에 짓눌리고 좀 억지다. 억지입니다. 예. 일에 지쳐 힘들 때 보석 같은 시간 뉴스 정면송 감사합니다. 억지였습니다. 네. 뭐가 좋을까요? 아까 중앙일보를 이렇게 충원을 한 그분들일까요? 그분 어떠세요? 예. 그리고 그 위에 확실하게 뉴스 정면 승부의 그 애청자다. 이걸 보여준 그분도 괜찮아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국가 권력이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 0252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52님. 당첨되셨으니까요. 당첨되신 분들 총 5분인데 5분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다시 한번 우리 영화 티켓이랑 또 뭐였죠? 왓챠플레이. 왓챠플레이요. 받을 주소 다시 한번 샵 0945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넷플릭스 얘기만 했는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왓챠플레이도 그렇고 일단 들어가면 거의 다 한 달 무료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달 무료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영화 또 드라마 뭐 코미디 뭐 모든 종류가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내 마음이 쏙 드는데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유료로 전환해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몰아보기가 가능하니까 주말에. 진짜 좋은 거는 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 휴대폰으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영화 소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에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테나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김하진 기자 이번 주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새 음반 발표한 지코 씨 인터뷰 다녀왔고요. 지코 씨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새 정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발표했다고요? 네, 그룹으로는 이제 발표를 했지만 솔로 가수로서는 처음이죠. 예. 그런데 이전과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이전에 지코 씨를 좀 떠올리시면 좀 자유분방하고 좀 강하고 센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랩도 많이 하고. 네, 이번에는 좀 발라드 곡도 많고 좀 서정적인 느낌의 곡들이 많아서 지코 씨가 말하기를 지코의 흔들림을 담았고 인간 우지호의 모습을 좀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코 씨의 발라드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저는 느린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좀 많이 실려 있어요. 사실 요즘에 래퍼들을 보면은 그냥 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 배정옥 씨가 출연한다고요? 네, 타이틀곡 제목이 남겨짐에 대해라는 곡인데요. 남겨짐을 가장 잘 얼굴과 연기로 잘 표현해줄 배우가 누가 있을까 떠올리다가 배정옥 씨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전혀 친분은 없었는데 이제 곡을 보내주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출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예. 김수현 캐스터는 남겨져버린 적 있습니까? 지금은 결혼했지만 전에 그런 적들이 꽤 있었죠. 더러 있었습니다. 예, 많이 아프신가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좀 아파해라. 예. 아파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좀 사랑을 찾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때 많이 아프면서 많이 성장해서 결혼했습니다. 예. 그래도 안 아픈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좀 많이 성장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김하진 기자는 어때요?
근데 남겨짐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거 가도 말고요. 남겨짐 지금 지코 씨의 노래가 그런 남겨짐이 아닙니다. 그런 남겨짐은 뭐 추석에 명절에 가족끼리 있다가 가면 것도 남겨지는 거고요. 네. 근데 지코 씨가 이 곡을 만들 때 배경이 한강에 이렇게 혼자 있다가 그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이렇게 집으로 가고 떠나고 그래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현의 노래니까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코 씨가 기획사도 설립했네요. 네, 1인 기획사 설립해서 대표 겸 소속 가수이기도 합니다. 원래 후배들 잘 키워내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소속해서 키우지는 않았고요. 이제 곡을 주거나 프로듀싱을 맡았는데 이제는 점점 좀 규모를 키워서 발굴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락비는 어떻습니까? 블락비는 지금 일부 멤버들이 군복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좀 쉬고 있는데 블락비 활동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해요. 휴가를 나오든지 해서. 그래서 향후에 블락비 완전체 활동도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멤버들이 다 제대를 해야지만이 다시 완전체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X101 조작 논란.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안모 PD 결국 구속이 됐죠? 네. 안준영 PD가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되면서 안 PD가 시즌 3 그리고 시즌 4 격인 그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이. 그래서 더 좀 비난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즌 1, 2는 인정 안 하고 3, 4만 인정한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문제가 된 게 또 향응 접대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경찰 조사로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닌데요. 의혹을 받고 있고 혐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때문에 아이즈원 혹은 프로듀서 48 그 출신 걸그룹들이 다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는 11일에 새 음반 발표 컴백 쇼케이스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됐고 음반 발매도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즈원 좋아하는 팬들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또 어린 친구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을 봤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좀 상처가 좀 클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아이즈원 방송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단체로 출연하는 콘서트 같은 것도 무산됐습니다만 따로따로 나갔었던 다양한 예능 방송도 지금 다 통편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컴백이었기 때문에 미리 방송을 다 찍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완전체로 출연한 컴백쇼는 물론이고 또 예능 프로그램 일부 멤버들만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도 지금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다른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원도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데 프로듀스 X101 출신 보이그룹이죠. X1은 그대로 스케줄 소화한다면서요? 네, X1은 우선 방송 일정이 지금 잡혀있지 않은 상태여서 좀 다른 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행사 같은 경우,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참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지금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서? 우선 응원하던 팬들마저도 지금 좀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돌이 활동을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팬덤인데 그렇죠. 팬들이 등을 돌렸을 때는 사실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 프로듀스 시즌 1, 2 출신들도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담당 제작자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활동을 하겠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각자 그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뭉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각자 원래 본인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제작이 가능할까? 네, 엠넷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애칭이 사실 명가라고 불렸어요. 예.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명가라고 불렸는데 굉장히 불명예를 안았고 다음번에 뭔가 다른 시리즈를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강원랜드 취업 비리 사건도 있었고 은행권 취업 비리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 오디션에도 비리가 있다. 젊은이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YTN 기상캐스터는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정했고요. 저는 약간 길거리 캐스팅처럼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시험을 봐서 통해서 저는 지인도 없고요. 백도 없습니다. 오로지 열심히 한 것만으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예. 엠넷이나 혹은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선 사과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정직하게 밝혀서 팬들이 원하는 진짜 순위라든지 어디까지가 조작이고 또 그 문자투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국내 유일의 남성 기상캐스터입니까? 그렇죠. 한 명 있어요? 예. 전에는 이제 OBS에 한 친구 있었는데 지금 기자로 전향을 하고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는 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김동완 그 한참 선배님이죠. 김동완 선배님 이후로도 계속 있었는데요. 있었습니까? 점점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입니다. 송가인 씨. 네. 근데 이 송가인 씨가 지난번 가수 MC몽 피처링 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팬카페 운영자가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고요? 네. 이번에 송가인 씨 팬카페가 어게인인데 거기에 회원이었던 분이 제보를 좀 했어요. 제보자가 행사 축제 참가 진행비는 원래 회원들의 회비로 진행이 되는데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중으로 출금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증빙 자료가 없는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팬카페 매니저가 회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또 승인 과정 없이 이 어게인의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이렇게 상업화를 시켜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운영자가 강퇴를 시켜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 본인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 부분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를 마음대로 쓴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제기하자 카페에서 이제 강퇴를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팬카페 운영자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네, 일단은 8월부터 후원금 내역 공지를 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죄송하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와 함께 보완을 해서 빠르게 공지를 하고자 했으나 팬카페와 또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인데 송가인 씨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콘서트를 하는데 MBC에서 방송을 한다 그러고 광고까지 완판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지난 3일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가인이어라. 이러면서 첫 번째 정규 앨범 신곡 무대는 물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국악 퍼포먼스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었는데 이 방송은 이제 10일이죠. 오늘이 8일이니까 내일 모레 오후 6시 30분에 MBC에서 특집으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드라마로 넘어가 봅시다. 보좌관 2가 나옵니까? 네, 지난 7월에 시즌 1이 막을 내렸는데요. 4개월 만에 시즌 2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 보좌관 1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네, 굉장히 긴박한 이야기 전개와 또 배우들이 열연이 굉장히 돋보여서 많은 시청자들이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 당시 보좌관 역할이 이정재 씨였고 시즌 2에는 그럼 보좌관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 올라가는 겁니까? 네, 직책이 올라갔고요. 직책이 바뀐 출연자들이 좀 있어요. 배우 김갑수 씨는 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김동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턴에서 비서로 진급이 됐습니다. 예. 시즌 1 방영될 당시에 드라마가 현실의 정치 세계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드라마 제작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네, 사실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 실제 사건과 의도하진 않았지만 좀 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 또 인물들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각종원 PD는 그 법무부 장관 계획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카이캐슬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작가와 이야기를 맞추고 촬영을 하던 중에 실제로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촬영할 때 굉장히 좀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제 방영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즌2가 방송됩니다. 예.
월, 화 9시 30분에 방영되네요. 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 시즌2가 제작된다고요? 네, 오늘이죠. 8일 제작 발표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즌 1을 많은 분들이 좀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이번에 국민 허당이죠. 이승기 씨를 합류시켜서 다시 시즌 2를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도 듣긴 했는데 실제로 방송을 보진 못했어요. 그만큼 많은 이렇게 좀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영화 코너에서도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능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게 펭수 이야기입니다. 네. 슈퍼스타 펭수. 펭수가 저도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EBS에서 연습생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타사 방송국을 지금 거의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방송에도 출연 요청했습니다만 거절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 소화가 되지 않지 않았나.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슈퍼스타가 됐는데 외교부로 방문을 했네요. 네. 네. 펭수의 외교부 방문은요,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노리는 펭수가 또 이 펭수와 활용도가 맞아떨어지는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 홍보를 위해서 함께 이제 그 기획을 해서 출연하게 됐죠. 예, 강경화 장을 만난다 그랬는데 문제는 조선일보에서 단독 타이틀을 내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 사전 비표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외교부. 뭐 터득인 거예요? 일단은 EBS 캐릭터죠. 펭수가 지난 6일에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강경화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출입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뭐 청사 관리 책임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했던 이 외교부가 사전에 비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또 이 말을 했는데 좀 문제 좀 이 말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현행 통합 방위법에 따르면은 정부 서울청사는 청와대, 국회 등과 같은 등급의 가급 이 국가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출입자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래도 이 펭수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신원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EBS와 외교부 입장은 펭수를 포함해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다 확인했고 서울청사 관리소로부터 출입 비표를 발급받아서 규정에 따라 출입했으니 문제가 없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글쎄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일단 낸 거는 펭수 팬들은 아주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펭수 팬들이 다 봤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시도하지 않은 기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저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세공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뭐 이렇게 EBS와 외교부 입장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네, 사실 뭐 일단 초청이 된 상태였고 신원 확인은 정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체 인기가 많으니까 그 한 줄의 기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어서 조금 기사를 이렇게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괜한 트집 잡고 있다. 건들지 마라 펭수. 안 부끄럽냐. 펭수 이용해서 외교부 비판하고 싶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펭수는 어떻게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펭수가 수컷이죠. 예. 목소리도 수컷 목소리. 수컷 정도가 아주 굉장히 특이하죠. 예. 근데 펭수가 이렇게 EBS 직원이냐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왔는데 직원입니까? 근데 이 펭수의 정체를 알아도 알려주지 않는 게 지금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팬들도 그렇게 알고 싶지 않고 지켜주자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펭수 열애설이 터졌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제가 오늘 이 보도자료를 받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게 펭수 열애설 보도자료까지 오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 펭수가 어떤 다른 펭귄과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열애설이 번지면서 이게 또한 또 많은 화제가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좀 기사화되고 또 자료까지 오가는 상황입니다. 예. 뭐 해명했습니까, 펭수가? 네, 과거 뭐 유치원을 다닐 때 같이 다녔던 펭귄이라고 합니다. 참 EBS에서 창의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준비된 것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재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한테는 뽀로로, 네. 뽀로, 뭐, 이거 전 세계적 캐릭터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30에게 팽수로 EBS가 또 새로운 캐릭터를 내놨는데, 네. 김수현 캐스터가 생각하기에 네. 팽수 캐릭터를 2030들이 왜 좋아한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열광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도 지난번에 방송을 좀 전해드린 다음에 좀 몇 번을 봤는데, 저 직설적인 화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직설적인 네. 화법과 약간 거침없는 거, 그리고 숨김없는 정도, 그런 것들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팽수가 자신 회사 사장이죠. EBS 사장 이름도 막 함부로. 네, 그렇게 홍보를 잘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 그 헤드폰 어디 거냐 했더니 그 사장 이름 내면서 거기 표라고. 네, 김명중 사장님. 네, 그렇게도 말하고.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YTN 사장? 네네네. 저는 뭐. 못해요? 네? 내가 대신 해드릴까요?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정말 핫한 팽수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벌써 4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팽수의 인기. 팽수의 인기가 그 뽀로로처럼 우리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에 좀 퍼졌으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타다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타다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었고 열띤 토론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한 주 더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는데요. 올해 초 직접 택시를 몰고 택시업계 문제점을 파악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타다 문제를 설명해 줄 분 중앙대 경영학부 이정현 교수 지금 한참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특히 타다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꽤 많이 우리 사회에 논쟁과 토론이 있었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일단락이 되는 사태가 검찰의 어떤 기소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대해서 이제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쩌다 보니까 타다가 아니면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것들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랑 공유경제 대표하는 산업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혁신의 측면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공유경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공유경제 정의를 어디까지 넓히느냐라는 데 문제인데요. MB가 옛날에 친환경 얘기한다 그래도 무조건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처럼 공유경제라고 하면 일정한 재화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택시가 타다보다 공유도가 높습니다. 택시가 하루에 보통 제가 운전해보면 12시간 이렇게 하면은 24명에 28명씩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공유도가 훨씬 높죠. 타다는 지금 알려진 걸로 한 정해진 시간에 12명 정도 이렇게 태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훨씬 높죠, 택시가. 그러니까 공유경제 측면은 택시가 더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정현 교수 나왔으니까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오늘도 택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준석 위원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타다를 지지하는 분들은 위정현 교수님에게 응원 문자 보내면 됩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 지난주는 뭐 게시판이 터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자가 와가지고 역시 논쟁이 치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늦게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서 문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그것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제자한테 그 카톡을 받았어요. 착한 준석이 형을 왜 그렇게 괴롭히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서 자네가 내 제자 맞는가? 그랬더니 뭐 그거 그렇지만 점점점 했는데 그 갑자기 확 뒤통수를 맞았던 다른 사람들 제 제자한테 준석이 형이 착하다는 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제자를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 친구 다시 봤어요.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문자가 하나 와서 3831님. 4차 산업 공유 경제라는 명목이면 법을 위반해서 면죄부를 주어도 됩니까? 법규 규제 지키며 경력사 빚내고 전 재산 들여서 면허 사서 영업하는 기사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전국 몇십만 기사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은데
과거에 택시 기사님들이 최근에 이제 준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준법을 하지 않은 게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주차 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속 또 승차 거부 등등 다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근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택시라는 업종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택시가 1975년에 운송에서 담당하는 분담률이 이게 47%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017년에 몇 %까지 떨어졌냐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그 틈을 메우고 있는 게 54%가량을 메우고 있는 게 자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는 게 이제 주력 운송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2.9%의 택시 기사님들의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별개의 이슈지만 그 자체가 택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공공적인 어떤 주력 서비스로서의 대중교통성 또는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시간 들이고 땀 들이고 피땀 흘려서 자격을 모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분들의 어떤 택시 자격에 대한 시험 이런 거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자격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자가용 택시 차량 운행을 한지 1년 이상 될 것 등등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자격 시험인데 조합이 하는 자격 시험인데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사관이 어디 있나 1번 정동, 2번 성수동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택시가 40%, 47%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택시의 어떤 자격이나 면허라는 게 별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점이 중요한 거죠. 타다는 그런 시험도 안 보죠. 지필고사를 보지 않죠. 우선. 내비게이션을 다 알고 있죠. 내비게이션을 쓰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상식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정인 교수가 늦게 와서 제가 그냥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봤고요. 의견은 샵 0945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이 편하신 대로 토론하면 됩니다. 일단 위 교수 들어오시기 전에 이준석 최고가 타다는 공유경제 혁신 기술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우버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저는 우버랑 타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타다는 지금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운전자를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렌터카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랑 아주 유사해요.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카니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카니발 옆면에 타다라고 붙여놓은 것들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놀면 손해니까 계속 돌아야 돼요. 그거는 택시와 아주 유사한 구조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같은 경우가 신축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서 우버 기사가 100명 있어요. 근데 오늘 날이 우중충해요. 그럼 왠지 택시를 많이 탈 것 같다. 그럼 다 끌고 나오는 거고요. 날이 맑고 교통 상황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안 탈 것 같다 그러면 10명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버의 시스템이고 타다는 1000대 있으면 1000대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따지자면은 공유경제 영역이라보다는 유사 택시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우버도 우리는 허가가 안 된 거잖아요. 불법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술 앱이 등장하는데 왜 꼭 택시만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고 어떻게 특혜라면 특혜 혜택이 오면 혜택 줘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정부에서 편의점 규제는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 그전에는 규제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 같은 가맹본부가 100m 거리에 또 다른 편의점을 내주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상생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출점 제한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왜냐 편의점 왜 그런 산업이냐 그러면은 큰 자본과 기술이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시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다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타다가 만약에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으면은 기존에 남아있는 택시 면허라든지 아니면 운행되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해 가지고 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짰다면은 아마 택시에 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반론하죠. 그러니까 타다에 대해서 이제 택시업계의 그런 어떤 반발이한 자체가 대단히 이제 비합리적인 게 뭐냐면 타다가 실제로 이제 택시하고 상생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미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다 프리미엄.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던 개인 택시 조합 기사들이 전부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타다 프리미엄 그 자체에 대해서 즉 타다가 현재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타다를 냉정하게 공유경제 그런 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내에서 하려는 노력 하에서 타다를 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택시하고 기사들하고 같이 공유하겠다, 공존하겠다는 차원에서 타다 프리미엄을 내놨는데 그것조차도 기사들을 징계하고 타다 프리미엄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했던 공유경제하고 같이 하겠다는 의사, 즉 자신들의 배타적인 어떤 권리 그리고 배타적인 구산업적인 어떤 권한 자체에 머무르겠다 하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을 넣어서 또 하나 방어했던 게 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했던 게 콜버스입니다. 예. 콜버스 자체도 결국에는 기사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서비스 자체가 중간에 파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공유경제에 관련된 모든 사업 그리고 함께 하려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 택시기사분들은 반대하고 저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 굉장히 재밌는 게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 택시를 통해 가지고 택시 기사분들이 소득의 30%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누릴 건 누리고 누리지 않고 자신들이 희생해야 될 것 또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경쟁해야 될 것은 철저히 거부하는 이게 정말 이기주의적인 하나 행위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만약 기술을 쓰겠다고 했으면은 카카오 택시같이 반대를 사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가 불러온 추가 수요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저도 택시 기사하면서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손님들의 호출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림동에 따라든지 아니면은 장위동 성북구 장위동 이런 곳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 택시가 올라가지 않는 산골짜기들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좀 적은 시간대에 그쪽에서 앱으로 호출하면은 택시가 올라가 손님 태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장이 창출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 증대가 되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타다가 차지하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거는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뭐냐면은 택시는 요금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을 본인들은 탈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요금제 계속 지적하지만은 택시에 대해 가지고 탄력 요금제 예를 들어 타다같이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조금 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따따블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거 하면 택시기사 잡혀갑니다. 타다는 안 잡혀가죠. 자기들이 앱에서 높은 요금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택시에는 규제를 가해놓고 타다에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고 개인 택시 부재 있지 않습니까? 부재에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타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정경쟁하려면은 저는 예를 들어 내가 법인 택시회사 사장이다. 그럼 회사에 놀고 있는 택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타다같이 드라이버를 계약직으로 쓰고 프리랜서로 쓰는 형태를 택시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정직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과거에 택시 회사들 중에 보면은 도급제 택시라고 있죠 보면은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택시 아니면 지입제 택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처벌받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수요에 태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법원이 또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타다 같은 계약직 기사 프리랜서 기사에 대해 가지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택시업계가 타다 프리미엄이라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건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타다 프리미엄 같이 택시 기사들하고 공존하는 서비스조차도 거부했다는 점.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콜버스처럼 정말 공유경제에서 좋은 모델조차도 거부했다는 것. 자신들의 이기적인 영역에 들어온 것은 일체 거부하겠다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공존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공통의 적은 누구냐면 규제입니다. 정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제껴놓고 계속 타다를 공격하는, 즉 규제가 핵심이라는 건 다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규제가 공통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규제를 혁파하는 게 맞는 거죠. 타다가 언제부터 규제를 혁파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타다 규제를 회피하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이전에 우버 등등 해가지고 다 막히니까 결국에는 제도권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타다가 규제를 뚫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절대 15인승 카니발을 돌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나마 타다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카카오 카풀 다 막혔죠. 그다음에 우버 다 막혔죠. 공유경제 다 막혔으면 심지어는 콜버스 다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공유경제, 공유차량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공유경제 순통을 틀어놓고 했던 게 타다가 제도법 내에서 제도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결국 한정된 어떤 공간을 여러 명이 쉐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텐데 모텔은 공유경제 아닙니까?
에어비앤비를 실제 지금 자기 집을 공유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 수익용으로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공유경제 원칙을 이야기한다면요. 결국에는 우버 등등을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카카오 카풀도 풀어야 돼요. 근데 위원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풀자고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친환경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내용을 봐야 되지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된다는 것인지 타다 이전에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어떤 당위성을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다 이전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네. 공유경제에 있어서 우버라든지 카카오 카풀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공유경제를 지지하신다면 지지하세요? 저는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예. 편합하게 우버에 대해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공유경제를 지지하세요? 해석이죠. 아니 공유경제를 지지하세요? 저는 택시 자체도 공유경제를 그러니까 택시 이전에 공유경제 지지하세요? 저는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면 지지합니다. 예, 그러면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카풀이라든지. 잠시만요. 예, 지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아까 교수님 발로만 듣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치열하게 해서 그냥 얼마나 하시나 보려고 그냥 냅뒀거든요. 예. 그 이준석 최고한테 묻지 마시고 그 반론 하시고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철국께서 최고위원께서 공유경제를 인정하신다 또는 공감한 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타다가 공유경제냐 아니냐 또 다른 논쟁의 테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택시업계에서 이번에 택시 관련된 논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휴 자본을 또는 유휴 시설 또는 유휴 자원을 우리가 환경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유효하게 같이 활용을 하자라는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취지에 찬성한다면 그다음 스텝의 논쟁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택시는 일체의 공유경제, 공유차량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정말로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타다가 손을 내민 거거든요. 이거 커트했고요. 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가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청취자 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고 그리고 팟빵 앱으로 받고 있고 YTN 예스 앱으로 받고 있고 보이는 라디오로 받고 있는데 샵 0945로 지원 사격을 모르면 됩니다. 아니 0945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승객 여러분, 지금 희한하게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는 택시 편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나 팟빵 앱으로는 또 이 타다편이 훨씬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타다편이 아니라 이준석 반대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은 굉장히 호감이 많아요. 아니,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결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온라인 이용자들이 조금 젊다 보니까 타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타다를 불법 서비스라고 보는 국민들보다 혁신 서비스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게 나옵니다. 이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고 또 뭐 친절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다가 거의 다 새 차다 보니까 또 좀 더 안전하고 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느껴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급했잖아요. 카카오에서 타다와 거의 동일한 유형의 차량을 갖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카카오 벤티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택시입니다. 번호판 보시면 노란 번호판이 달려 있어요. 영업용 승인을 받은 차량들이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타다에서 운영하는 타다 베이식 차량 그 흰색 카니발과 그 카카오 벤티 택시의 차이는 뭐냐면요.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했냐 아니냐예요. 택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아까 공유경제니 아니면 AI니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하기로 자 혁신이라 함은 효율화가 되든지 아니면 공유경제라면 가동률을 높이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비용 구조를 절감하는 것을 혁신이라 한다면은 그건 혁신이 아니죠.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스박스에 김밥 넣어서 파는 것이 혁신입니까? 위생점검 안 받고 그다음에 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치 좀 더 넣어주는 게 그게 혁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다가 만약에 실제 아까 위 교수님이 타다 프리미엄 얘기를 했는데 택시의 틀에 와가지고 제대로 사업해 볼 생각이 있으면 택시업계도 또 다른 생각을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타다 베이직으로 택시업계에 적이 되겠다 선언했던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택시와의 상생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택시기사들이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 보는 것인 게 갑자기 내일 저한테 손학규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인해 가지고. 예. 갑자기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이준석 최고한테 드린 질문을 답한 거고 제가 교수님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현행 법상으로서는 타다가 불법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카
소위 말하면 편법이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법으로 이제 법망을 좀 빠져나가서 운행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검찰은 그렇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거고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 그것도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그건 운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적 논란 특히 이제 타다 이슈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런 카풀 등등의 공유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합니다. 70%가.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데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그 특정 그 집단에 종사하신 분들의 반대로 정책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저는 여론조사 정치를 할 생각이면은 재밌는 여론조사 할 거 되게 많다 봅니다. 저도 잠깐만요. 세금을 없애자 이런 거 해보면 한 80% 지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옳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난번 우리 토론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정정을 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이 의원님께서 택시는 타다는 깨끗하고 택시는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 데이터로. 했는데 놀랍게도 제일 높게 나오는 게 가격, 매너, 청결성, 안전성, 찾아듣기 용이성을 했는데 청결도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20대의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청결도 46%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보다 근데 매너 33% 예를 들면 안전성, 찾아듣기 용이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에 대한 이슈를 타다가 새 차니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택시에 대해서도 청결성 이슈는 가장 본질적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청결성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은 게 저도 법인 택시기사를 했기 때문에 법인 택시기사만 1년 된 소나타 뉴라이즈부터 해가지고 5년 된 YF 소나타까지 배차되는 데다 끌고 나갑니다. 제가 YF 소나타 끌고 나가면요. 아이고 택시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손님들이 얘기하고요. 소나타 뉴라이즈 끌고 나가면은 아이고 역시 이준석 씨 택시는 깨끗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당연하죠. 영업용 차량인데. 청결 분야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분에게 따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부터 먼저 30초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인가요? 예, 마무리입니다. 시작했는데요? 시작했는데 마무리입니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유 차량 공유 연계에 있어서 우버가 막혔죠. 카풀도 막혔죠. 그다음에 아까 타다 프리미엄 막혔죠. 콜버스 막혔죠.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건가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서는 택시밖에 안 남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라는 그 전통적인 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택시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문제라면 타다나 카카오 카풀을 공격할 게 아니고 규제를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정하게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경쟁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맞는 거지. 자신들이 경쟁을 할 만한 그런 모든 상대에 대해서 일단 손발을 자르고 보자는 시도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로 보이는 거죠. 최근에 언론이 타다의 불법성이나 아니면 타다가 공유기업이라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타다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데이터가 뭔가 봤더니만은 7시에는 어디에 택시가 많고 어디에 타고 싶은 사람이 많고 9시에는 강남에 타고 싶은 사람이 많고 10시에는 뭐 출근 시간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택시기사 다 알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타다 측에요. 11시에는요 서울역 가면 사람 많아요. 마무리 이거를 무슨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자로만 지금 100건이 넘는 문자가 와가지고 다 소개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뭐 돌아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주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일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또 사회적 대화, 합의는 또 따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